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신라의 바둑 문화를 주제로 한 흥미로운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정신수양을 겸한 스포츠로 꼽히는 바둑이 과거 신라시대에도 성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발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우리 역사엔 바둑에 대한 기록도 많고 관련 유물도 심심치 않게 출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성이 바둑을 즐겼다, 이런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바둑을 둘러싼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바둑의 역사를 줄줄줄 왜 꿰고 계시기도 하시던데요. 좋아하시나요? 전 옛날에 오목을 제가 예. 바둑은 조금 두다 말았습니다. 근데 바둑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현의 말씀 중에 공자님 말씀이 되게 유명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온종일 배불리 먹고 마음 쓸 데가 없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바둑과 장기가 있지 않느냐, 그걸 하는 게 그래도 현명한 일이다라고 논어에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맥없이 놀지 말고 바둑 장기로 마음을 다잡으라, 이런 얘기고요. 공자님이 기원전 5세기에 사신 분이기 때문에 바둑의 역사가 깊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국 문헌을 보면 전설상의 요임금이 바둑으로 어리석은 아들인 단주를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요임금이 전설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한 2500년 기원전에 사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에부터 이미 바둑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네. 근데 바둑을 신선노름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선노름이라는 말은 바둑을 두다가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라는 이른바 난가의 전설에서 나왔는데, 중국 진나라 때 나무꾼이 어떤 동자 둘이서 이렇게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옆에서 보다가 도끼자루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고, 신선노름에 세월이 흐른지 몰랐다라는 거고, 썩을 난자에다가 자루 가짜에서 이제 난가의 전설이다라고 하고요. 바둑을 이제 이 손으로 나누는 대화라 그래서 수담. 그래서 70노인이 5, 6살 되는 어린애하고도 쓸 수 있는 그런 정신 수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수담이라고 하고요. 앉아서 은둔한다라는 뜻의 좌은, 그다음에 근심을 잇는다라고 해서 망우라고도 여러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죠. 굉장히 멋있는데요. 이렇게 담겨져 있는 하나하나 단어의 그렇습니다. 의미를 찾아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바둑 관련 유물이 적지 않게 나온다면서요? 예,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3년에서 75년 사이에 발굴한 황남대청 남부는 우리가 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 늘지왕이냐 혹은 내무랑이냐, 이렇게 지금 학계에서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모두 3만 점 정도의 유물이 나왔는데, 이 남분 보고서를 쓰던 학예사의 눈에 93년에서 94년 사이인데 유난히 눈에 밟히는 그런 유물이 한 점 있었다 그래요. 청동 시루 안에 이렇게 출토된 칠기가 2점이 있었는데 그중 한 점의 바닥에서 마랑이라는 붉은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랑요? 네. 화랑도 아니고요? 이게 랑자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밝을 랑자고 화랑할 때 랑자는 산의 랑자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해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들춰봐도 마랑이라는 화랑은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예사가 이거 평생의 숙제로 여기고 있었는데 2018년이죠. 한 3년 전인데 중국 전공자를 만나서 제가 이게 마랑이라는 글자가 이게 문헌에 없습니다. 혹시 중국 문헌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 달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전공자가 찾아봤더니 1700년 전 문헌인 포박자라는 문헌이 있거든요. 거기에 마랑 이름이 등장을 했다는데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마랑은 바둑 분야에서는 적수가 없어서 기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다라는 건데요. 이 마랑이 바둑 전문서만 29건이나 편찬했다라는 기록도 아울러 여기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바둑 1인자 이름이 왜 황남대청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남대청 남분에서 출토된 칠기 2점의 문양, 그다음에 제작 기법이 똑같아요. 그중 한 점의 바닥에 마랑명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쌍둥이 칠기 2점은 바둑 돌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흰 돌, 검은 돌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게다가 황남대청 남분에서는 바둑돌 모양의 잔돌이 243개가 확인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거기에 바둑 돌통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바둑 돌도 확인이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바둑판은 혹시 나왔어요? 예, 뭐 한 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게 뭐 황남대청 남분에서만 바둑 관련 유물이 보인 것은 아니고 천마층에서도 이미 350개의 뭐 바둑알, 그다음에 금관층에서는 약 247개, 그다음에 7세기에 조성된 용강동 6호분에서는 253개의 바둑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이 경주 분황사터에서는 전돌로 만든 15 곱하기 15줄의 바둑판이 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바둑 관련 유물이 꽤 많이 나왔네요. 그동안에 이제 주목을 안 했던 거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바둑은 그동안에는 뭐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냐라고 했던 게, 네. 바둑 관련 유물이 남성이 주인공인 고분, 즉 뭐 금관층이라든가 천마층이라든가 아까 지금 얘기했던 황남대청 남분에서만 출토되었기 때문에 바둑은 뭐 남자만 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여겼었죠. 근데 여성들도 바둑 둔 그 흔적이 발견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인데 신라의 왕족과 귀족 무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경주 쪽샘지구에서 획기적인 발굴 성과가 나왔죠. 쪽샘 44호분인데요. 이 금동관과 금귀걸이, 그다음에 가슴걸이, 팔찌, 금반지, 은허리띠 장식, 은장도 등에서 그 풀세트 장신구를 치장한 주인공이 고스란히 이렇게 누워있는 채로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물론 인골은 이렇게 거의 발견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죠. 네, 맞아요. 네. 고분 주인공이 신라 공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물의 착장 흔적으로 봐서 주인공이 이제 그 신장을 추정을 해보니까 1m 50cm 정도 되더라라는 거고, 출토 유물이 주로 여성용이었고 그 사이즈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돌무지의 규모라든가 혹은 장신구의 조합의 위상 이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왕릉급이다. 왕릉급과 견져도 손색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 쪽샘 44호분의 주인공은 5세기 중반 정도를 살았던 신라 공주가 아니냐라는 판단이 있었죠. 그럼 그 부장 유물에 만약에 바둑 관련돼 있는 게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은 평상시에 생전에 바둑을 즐겼다 이런 추정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은 제품으로 치장한 주인공의 발치 아래에서 이렇게 토기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 사이에서 바둑알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당시에는 한 200여 점으로 여기서 이제 방송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계속 집계돼서 합해 보니까 무려 863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류해 보니까 검은 돌이 425점이고 흰 돌이 438점이었다라는 거여서요. 당시에도 제가 바둑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뭐 신라 공주가 차고 나온 그 유물이 워낙 엄청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로 하지는 못했고 살짝 이렇게 얹었죠. 원래 바둑돌이 이렇게 많나요? 바둑돌 정말 많은데요. 네, 바둑돌이 뭐 보통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이걸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 흰돌, 검은돌을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갖고 집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았다는 건데 뭐 두 세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평상시에 그 고인이 사용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무덤에 같이 부장품으로 넣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둑이 이제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라 공주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8세기 중반에 조성된 그 우리는 아니지만 중국의 투르판, 그 아스타나 그 무덤에서는 바둑 두는 여성 그림이 보여요.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그 결국은 그 신라 경주라고 하면 실크로드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신라에서도 여성이라고 바둑을 두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걸로 추정해 볼 때 신라 시대의 바둑이 굉장히 성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성과도 지금 보셨다시피 좀 나왔는데 바둑과 관련된 문헌 기록도 제법 됩니다.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 간의 교류 기록도 생생한데요. 중국 기록인 구당서 신당서를 보면 737년에 당나라 현종이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면서 신라인들이 바둑을 잘 둔다는데 당나라의 바둑 실력을 좀 뽐내고 오라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그 양계영이라는 바둑 최고수를 파견하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바둑 교류전이고 요즘으로 치면 한중 바둑 대결을 벌이는 건데 중국 자료와 아까 얘기했던 구당서 신당서는 당나라 바둑 고수인 양계영이 신라의 고수들을 한 수 지도해주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요? 삼국사기도 신라 효성왕이 양계영 등에서 당나라 사절단에게 금과 보물과 약품 등을 하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중국한테 그렇게 안 밀리는데 당시에는 밀렸던 것 같은데 실력으로. 당나라가 당시에는 기대주라 그래서 전문 기사 제도를 두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프로바둑 선수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황제와 바둑 두는 일을 맡은 관리들이었다는데, 그래서 이제 당 현종으로서는
가서 좀 한 수 지도해주고 이랬겠죠. 자존심을 좀 꺾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교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성적은 기록되지 않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서라벌 전체가 이 신라와 당나라 간의 단상 대결로 들썩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 멋진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어찌됐든 근데 당시에 바둑 규격이나 뭐 바둑하는 경기하는 룰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았을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았어요? 바둑판 그 줄 있잖아요. 그것도 좀 달랐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룰도 좀 달랐을 수 있는 거죠. 또 어쨌든 간에 신라인들의 바둑 실력도 만만치 않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당나라 시 가운데 당나라 시인인 장교가 그 신라로 귀국하는 박구라는 인물을 전송하는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시 내용을 보면 신라로 돌아가면 그대의 적수가 누가 있겠는가. 그대는 당나라 대궐에서 새로운 묘수를 전파했고 귀국하는 배에서도 바둑기보를 펼쳐보는구나 라고는 시를 쓴 것을 보면 이 신라인 박구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당나라 조정에서도 신수를 막 깜짝 놀랄 만한 묘수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뭐 실력도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네요. 신라도. 네, 그렇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특히나 그 신라 효성왕과 관련된 바둑 일화가 좀 보이는데요. 네. 효성왕이 태자였던 시절에 신충이라는 선비하고 바둑을 두면서 내 그대를 잊지 않겠소. 저 잣나무 앞에서 맹세할 수 있소라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왕이 오르니까 효성왕이 신충이라는 선비를 까맣게 잊은 거예요. 신충이 또 왕을 원망할 거 아닙니까? 네. 노래를 지어서 잣나무에 딱 붙였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잣나무가 말라 죽고 왕을 원망했던 그런 노래가 시중에 쫙 탑시간에 퍼졌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뒤늦게 한 효성왕이 신충을 기억해내고 벼슬을 다시 내리자 잣나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죠. 약간 신화적인 것 같긴 하지만 뭔가 그 사이에 역사적인 사실이 좀 숨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둑으로 이렇게 이 벼슬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고 그랬으니까 바둑으로 이렇게 좀 미화하려고 하는 의도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신라 시대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고구려 백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중국 자료 구당서를 봐도 고구려는 바둑과 투어를 좋아한다라고 했고 후주서라는 또 중국 사서에서도 백제인들은 말 타고 활 쏘는 것과 역사서적을 좋아하는데 특히 바둑 두는 것을 숭상한다라고 했거든요. 특히나 고구려의 경우는 바둑 간첩을 해서 백제를 누란의 위기에 빠뜨린 사건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 들어본 있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계책을 세우는데요. 극비리의 첩자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승려 도림이라는 사람이 손을 듭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도림이라는 인물이 바둑 최고수라는 국수였어요. 그래서 이 도림은 백제 계로왕이 바둑 마니아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림이 거짓으로 죄를 짓고 백제에 투항한 뒤에 계로왕한테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가서 바둑 한 수 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고급 정보를 빼내는 이런 역할인가요? 그 바둑 두는 사람한테 이 바둑이라는 거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렇죠. 계로왕이 보니까 바둑을 더 보면 알잖아요. 도림이 과연 국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로왕이 도림을 상객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만났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으로 계로왕을 홀린 그런 도림이 마각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제는 지금 천의 요새인데 지금 보니까 성곽과 궁실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가옥은 자주 강물에 허물어지고 선대왕의 유골이 땅바닥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유도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 계로왕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림의 꾀에 넘어가게 되는데 계로왕이 이제 백성들을 모조리 징발해가지고 성을 쌓고 궁실과 누각과 사대를 세웠다라고 하고 삼국사기에서는 그런 말을 전하면서 궁실과 성곽이 웅장하고 화려했고 그 때문에 국고가 텅 비고 백성들이 공공해져서 나라가 도탄에 빠졌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도림이 이제 됐다라고 하고 장수왕한테 가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장수왕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이미 이제 도림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계로왕이지만 땅이 꺼지도록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럼 웅진백제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둑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천도를 했다고 삼국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둑으로 한 건데 그래서 결국 한성이 결국 함락이 되고
고구려군에게 이제 붙잡힌 계로왕은 정말 참담한 최후를 맞게 되고요. 아차산 밑에 끌려가서 뭐 목을 베이고 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삼국 가운데 맨 먼저 전성기를 이룬 백제 한성 시대가 참 터무니없게도 고구려가 보낸 바둑 간첩의 세치 혀 때문에 정막을 고하게 되는데 그것이 493년 만의 일입니다. 야, 지금 바둑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둑 기자를 쓰면 경국지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바둑이라는 게 이렇게 나라를 기울게 만들 정도로 삼국시대부터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했고 뭐 마랑 사인이 새겨진 바둑통 아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건 고구려에서 제작이 돼서 신라로 수입된 것이다라는 견해가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바둑 중국 고수인 마랑의 사인이 이렇게 새겨진 7기 바둑통 이것이 당대에는 명품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바둑통들이 지금 바둑 유적을 제가 어딘가 사진으로 본 것 같긴 한데요. 네. 오, 굉장히 근사하더라고요. 예뻐요. 예. 그냥 아무렇게만 그냥 뭐 나무판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요즘 우리 뭐 합판으로 많이 눌러놓은 거 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을 완전 뛰어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둑을 좋아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바둑 얘기하니까 몇 년 전에 그 알파고가 바둑 해가지고 이세돌 구단이 진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2016년의 일이더라고요. 네. 제가 논설실에 있을 텐데 이 대결을 가지고 사설까지 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이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바둑 대결을 벌이고 할 때 당사자인 이세돌 구단이 내가 한 판이라도 지면 5판 중에 내가 그냥 진 걸로 하겠다. 알파고의 승리를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저도 그때 아침 방송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이 말도 안 된다고 바둑을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기냐고. 이거는 뭐 이세돌 구단이 다 이길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완전 뒤통수 맞았는데요. 저도 부안해동했습니다. 사실 논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둑의 경우의 수가 사실 무한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번 놓을 수 있는 가지수만 361개인데 19 곱하기 19니까 그러니까 흑과 백이 치수를 주고받는 경우가 수만 12만 9,960가지고 그리고 2점씩만 주고받아도 167억 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10의 170제곱이거든요. 그런데 우주의 원자수가 10의 80에서 100제곱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게 바둑이다라고 이렇게 따지면서 이제 도저히 인간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했죠. 네, 그러게요. 저도 그러니까 굳게 믿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이 바둑에서는 또 패가 있고 그다음에 먹여치기가 있고 대따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수학의 어떤 경우의 수나 확률로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차가운 논리로만 둘 수 없는 바둑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도 난공불락이 아니냐. 뭐 기계가 어떤 입신의 경지에 이른 바둑 구단의 마음까지 훔칠 수가 있느냐. 이런 논리로 이제 큰 소리를 친 거죠. 인간이 참패했습니다. 결과가 너무 나빴어요. 근데 한 판 이겼잖아요. 그래도. 근데 한 판 이겼는데 결국은 뭐 완전히 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봐줬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인공지능이요? 예, 인공지능이 어떻게 버그를 뭐 일부러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뭐 그런 인공지능이 당황했다는 얘기는 당시에 있었어요. 또 어쨌든 그런 거고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더욱 발달해서 이제는 입신의 경지에 이른 구단, 최정상급 프로 구단도 2-3점 정도 깔아야지 이제 뭐 겨우 인공지능에 맞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즘 뭐 최정상급 기사의 바둑 스승이 알사범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알사범요? 예, 알파고 사범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바둑의 패러다임을 바꾼 이청호 구단마저도 최근에 인공지능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옛날에 그 바둑했던 거 기보 갖다 놓고 그렇게 배우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예. 참 씁쓸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근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인간이 돌을 놓는 바둑은 인간의 영역이잖아요. 여전히 인간이 바둑을 두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여성 기사인 최정 구단이 5,000원배 세계 바둑대회에서 중국 선수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 구단이야말로 이 신라 바둑공주의 후예라는 점에서 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얘기를 쭉 가시다가 인공지능에서 다시 또 신라시대로 가셨어요. 역시. 왜냐하면 바둑은 인간이 두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안 그거 되죠. 버리셔야 되는 시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도 사람의 따뜻한 정 같은 게 바둑에서는 아직도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